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1일 시행한 저희 간호직 공무원 그리고 보건조직 공무원의 지역사회 간호학 해설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각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시험에 관련된 간단한 총평을 좀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자, 간호관리도 마찬가지였고 지역사회 간호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서울시와 지방으로 나눠서 시험을 보던 것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두 해 계속 통합돼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통합돼서 출제가 될 예정인데요. 제가 이제 2025년 커리큘럼의 강의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문제가 통합돼서 출제가 된다고 한다는 것은 지역적인 문제가 약간 상당수 좀 보정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평이한 수준에서 출제가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가 지역적인 것도 좀 공부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예상과 비슷하게 이번에도 평이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골고루 모든 영역에서 출제가 되었고 평이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지역사회 간호 과정에서 압도적으로 좀 출제가 많았다면 이번에는 조금 지역사회 간호 과정에서 한두 문제의 문항수가 좀 줄어들었고 반면에 지역사회 간호학 서론 영역에서 문제가 조금 줄어든 경향에서 조금 늘어났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는 비슷한 출제 분포를 보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밌는 건 우리가 보통 계산 문제가 항상 출제가 되는 편이잖아요. 근데 계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제 계산 문제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역학에서 계산 문제가 교차비나 상대위험비, 민감도, 특이도 같은 데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 사업에서 출제가 되는데 인구 구조 지표에 대한 건 출제가 되었지만 실제 계산 문제가 없었다는 부분이 또 평이해진 문제와 마찬가지로 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출문제 베이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문제가 출제되었다 정도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커리큘럼을 전반적으로 따라오셨던 분들한테는 제 생각에는 상당히 고득점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자면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 살짝 높게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산 문제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커트라인이 조금 올라가거나 합격자 점수가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각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건설 현장 5개 작업자가 다음 증상을 보일 때 의심되는 건강 문제는 첫 번째, 체온이 41도씨까지 상승함. 두 번째, 땀을 흘리지 않고 피부가 건조함. 세 번째, 중추신경계통 장애로 인해 의식을 잃음. 1번 열경련, 2번 열사병, 3번 열실신, 4번 열피로. 자, 우선 우리는 열성 장애라고 해서 열과 관련돼서 질환들을 쭉 얘기를 할 때 기출문제 베이스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건 열사병이었습니다. 자, 열사병은 기본적으로 중추신경계의 체온 조절 중추에 문제가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땀을 흘리지 않고 피부는 건조해요. 그런데 우리가 체온은 계속 상승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체온이 41도까지 상승한다는 게 첫 번째 힌트, 그 다음에 땀을 흘리지 않고 피부가 건조하다는 게 두 번째 힌트예요. 그래서 얘만 딱 보더라도 우리가 기출문제에 충실했던 분들은 2번 열사병이 정답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경련과 열실신, 열피로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보통 공통적인 이제 국시문제라고 하면 공통적인 간호 중재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실제적인 어떤 상황이나 기전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열사병이 계속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그의 문제는 거의 출제된 적이 없어요. 기출문제 자체에는. 제가 기출문제 베이스에서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열사병이 실제 어떤 사례를 제시하기에 가장 흔하기 때문에 얘기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열피로라든지 이런 거는 만성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비타민의 결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열경련이나 이런 것들은 심박수량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네, 제가 이제 보통 저희가 19개년 커리큘럼상의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 조금 더 길게 문제 풀이를 합니다. 전체적인 걸 다 하나하나 다 다뤄드리는데 전반적인 우리가 문제 풀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간략하게 한다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저희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다음 SWT 분석 결과를 근거로 수립하는 전략 유형은 첫 번째, 보건소 인력의 높은 전문성. 두 번째, 정부의 보건사업 예산 확대. 세 번째, 보건소장의 적극적인 사업 의지. 네 번째,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주민 요구도 증가. 1번 ST 전략, 2번 SO 전략, 3번 WT 전략, 4번 WO 전략. 자, 우선 SWT 분석에 대한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SWT 분석은 조직 내부의 강점과 약점, 조직 바깥의 기회와 위기를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데요. 다 같이 보시면 ST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내부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깥에서는 위기가 온 상태예요. 이럴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 방식대로 회사가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한다거나 해서 투자를 다양하게 하는 것을 초점으로 두고 있어서 이걸 다각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있는 SO 전략은 조직 안에서 장점이 있는데 조직 바깥에서 기회가 찾아와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더 잘 될 수가 있을 거니까 더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식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공격화 전략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WT 전략은 우리가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깥에 위기가 옵니다. 그러면 최대한 살아남는 게 생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감히 없애버리고 줄여요. 그래서 방어적 전략을 수립하는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있는 WO 전략은 우리 조직이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에 기회가 왔어요. 그럼 잡아야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혁신 운동을 한다든지 구조조정을 통해서 부서 이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사람을 줄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기회를 잡는 거라서 이게 국면 전환 전략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보건소 인력의 높은 전문성, 조직 내부의 강점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보건사업 예산 확대, 이거는 정부는 바깥쪽이죠. 바깥쪽에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보건소장의 적극 사업 의지, 자, 이거는 조직 내부의 강점이에요. 그 다음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주민 요구도 증가, 이거는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거니까 보통 O로 보통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보통 지금은 S5 전략에 해당되는 2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확신할 수가 있죠. 최근 들어서 SWT 분석이 압도적으로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사례를 들어놓고 SWOT를 구분하는 문제도 있었고, 이렇게 전략을 얘기하는 건 오랜만에 출제가 됐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저희는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헬스플랜 2030 내 총괄 목표는 1번 건강환경 조성, 출산율 제고, 2번 감염성 질환 관리, 건강생활 실천, 3번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 4번 건강잠재력 강화, 만성 퇴행성 질환 관리. 자, 헬스플랜 2030. 자, 제3차, 4차, 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총괄 목표는 항상 동일했다고 했습니다.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 정답은 3번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건 연차별로 우리가 바뀔 수 있다고 했지만 총괄 목표는 3차와 4차, 5차 동일하게 건강 수명 연장, 건강 형평성 제고로 동일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미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라고 하면서 마지막 정리까지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역 주민이 원할 때 지리적 제한 없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1차 보건의료의 특성은 1번 접근성, 2번 수용성, 3번 주민 참여, 4번 지불 부담 능력. 자, 기본적으로 1차 보건의료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1차 보건의료라고 하는데 1978년에 구소연의 알마타 지역에서 WHO와 유니세프가 모여서 회의를 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데 수용성이 높아야 되고, 주민 참여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지불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이라든지, 이제 식수라든지 환경에 대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만연해 있는 보건 문제, 그리고 예방접종에 대한 거, 그 다음 정신건강에까지 포함해서 한 9가지에 대한 것들을 개선을 위한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모자보호까지 포함해서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리적 제한 없이라는 것이 쉽게 이용할 두 가지가 힌트인데 지리적 제한 없이가 첫 번째 힌트. 그다음 두 번째가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두 번째 힌트예요. 정답은 우선 1번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은 지리적으로나 거리적으로나 그다음에 비용적으로나 내가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말하는 거고요. 수용성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주민 참여는 1차 보건의료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정보 제공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여가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지불 부담 능력은 실제 비용 지불에 관련된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차 보건의료의 4A라고 하는 특성이 이 네 가지죠. 정답은 1번 접근성이었고요.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에서 마지막으로까지 봤던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쉽게 문제를 맞추셨을 거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가 가족 사정 시 지켜야 할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정 가정의 다양한 가구원을 참여시킨다. 2번 가족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강점도 사정한다. 3번 가구원 개개인보다 가족 전체에 초점을 맞춘다. 4번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자, 가족 사정 시 지켜야 될 원칙은 다빈도는 아니지만 중빈도 정도는 되고 지역사회에서 기출문제로
쉽게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전가정에 이제 가구원을 참여시키는 건 너무나 당연한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가족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강점도 사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가족 구성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극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강점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거지 약점을 계속 드러낸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가족 간호이기 때문에 개개인에 대한 관심보다 가족 전체에 대한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에 대한 구분이 시대적인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날에 1인 가구가 많아졌잖아요. 비정상가족인가요? 아니에요. 비혼주의가 무조건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사람의 가치관의 선택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별로 봤을 때는 동성애가 무조건 잘못인가요? 무분별한 성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동성애도 보면은 고정된 파트너가 있거나 바람둥이가 있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보면은 우리가 무조건 이상하다고 볼 수 없고요. 그다음 결혼을 했으면 반드시 아이가 있어야 하나요? 아이가 있는 가정도 있지만 없는 가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을 구분해서 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상가족이라고 하는 막연한 어떤 그런 잣대를 가는 것이 아니라요. 좀 편견 없이 열려 있으면서 충분히 확인하고 파악하는 게 사정에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 문제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보시면 지역사회에 대한 자료수집 방법 중 차창박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지역사회 내 공식, 비공식 지도자가 주요 정보원이 된다. 2번, 주민의 가치관, 규범, 상호관계 정보를 파악할 때 적합하다. 3번, 지역의 환경과 생활상 등을 비교적 단시간에 파악할 수 있다. 4번, 주민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자, 지금 답까지는 다 실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거예요. 자료 수집 방법은 크게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습니다. 간접법은 남이 만들어둔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걸 주로 얘기하기 때문에 통계청의 통계조사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다른 기관에서 만드는 보고서나 계획서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직접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차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해서 내가 직접 전화를 걸거나 자료를 수집하거나 인터뷰하거나 찾아가서 가져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의 노력이 들어가는 자료 수집 방법들이에요.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차창박 조사는 짧은 기간에 우리가 걷거나 차를 타거나 해서 한꺼번에 간략하게 전반적인 걸 확인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있는 건 공식, 비공식 지도자와의 만나는 건 정보원 면담이라는 방법입니다. 얘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두 번째, 가치관, 규범, 상호관계를 확인할 때는 참여 관찰이라는 방법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밖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그 내밀한 구성원이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번에 참여 관찰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환경과 생활상을 비교적 단시간에 파악한다. 이게 차창박 조사에 대한 대표적인 특성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있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는 지역사회 조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비교적 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출을 통해서 충분히 실력을 검증받은 적이 있는 부분이에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오렘의 이론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간의 요구는 충분한 공기, 물, 영양 섭취의 유지. 두 번째, 고립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균형 유지. 세 번째, 활동과 휴식의 균형 유지. 1번 보편적 자가간의 요구, 2번 발달적 자가간의 요구, 3번 상호의존적 자가간의 요구, 4번 건강이탈 자가간의 요구. 자, 오렘의 자가간의 이론에서는 우리가 자가간의 요구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자고 교육받고 주거하고 교통을 이용하고 보편적으로 누려야 될 요구.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애 전반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각 단계마다 발달할 때마다 예측될 수 있는 자가간의 요구. 그 다음에 실제 건강 문제가 생겨서 건강이 이탈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자가간의 요구. 이렇게 세 가지가 자가간의 요구로 구분하고 있고요. 건강 이탈에 대한 건 실제 질병의 증상이라든지 진단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발달자 자가간의 요구는 우리가 특정 시기를 설명해주면 그 시기에는 이게 가능하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충분한 공기, 물, 영양 섭취 효소, 활동과 휴식의 균형 유지 이거는 한자든 아니든을 떠나서 누구나 누려야 될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얘는 보편적 자가간의 요구가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자가간의 요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번 시험에서 검증을 충분히 해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선택을 하셨을 텐데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건강이탈 자가간의 요구를 워낙 많이 봐서 보편적 자가간의 요구가 약간 생소한 느낌처럼 들 수가 있지만요. 구분만 확실하게 한다면 충분히 보셨을 겁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미세먼지로 인한 재해, 2번 호우로 인한 재해, 3번 항사로 인한 재해, 4번 태풍으로 인한 재해. 자, 우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자연재난이고요. 하나는 우리가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비가 홍수가 지거나 이제 저희 장마 시작됐잖아요. 그 다음 태풍이 몰아친다거나 뭐 황사로 인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눈이 많이 온다든지 그 다음에 벼락이 아주 충분하게 친다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와 관련된 건 자연재난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재난은 뭐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로 인한 거, 그 다음에 뭔가 건설 사고나 이런 거 인해서 추락한다든지 그 다음 붕괴한다든지 뭐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든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데서 이태원 참사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배가 침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세월호 사건처럼 이런 걸 사회재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개정된 법에 의하면 우주에서 어떤 그 행성이 부서지고 나서 그 잔해가 떨어지면 자연재난이고요. 우주에서 우리가 쏘아올린 우선 우주선이나 그 다음에 인공위성 같은 것들이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사회재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정답은 1번 미세먼지로 인한 재해잖아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발생한다기보다는 인간이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연탄가스 배출하고 자동차 매연 배설하고 그러면 부분이 더 세기 때문에요. 정답은 1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이 아닌 것은 1번. 1번은 사회재난으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몇 번 강조했죠. 구분하는 문제 꽤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그 다음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보시면 지역사회 보건 사업을 평가할 때 결과 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사업 인력의 전문성, 2번 대상자의 건강 지식 변화, 3번 목표 대비 사업 진행률, 4번 투입 시설과 장비의 적절성. 자,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결과 평가가 뭘 의미하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 과정에서 평가에 대한 유형과 범주 상당히 중요하게 나누는데요. 보통 결과 평가가 나오면 우리가 구조, 가정, 결과 평가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는데요. 구조평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갖추고 있어야 될 자원의 적절성, 전문성, 자원 유지의 검토예요. 그 다음 가정이라고 하는 건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일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라면 결과평가는 최종적으로 사업이 종결되고 나서 장단기 평가를 다 보는 게 결과평가예요. 그래서 장기평가는 우리가 금연사업을 한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금연율이 상승했다. 그 다음에 흡연율이 감소했다. 또는 폐암 사망률이 감소했다. 이런 식의 것들이 나온다면 단기 평가는 그래서 금연 사업에 대한 교육들을 받고 나서 금연에 대한 지식이 변경되었다. 사람들의 태도가 변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대처 유형이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사업 인력의 전문성 이런 건 보통 구조에서 다룹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의 건강 지식 변화, 네, 대상자의 건강 지식 변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기 평가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결과 평가 안에 장단기 평가가 들어가니까 얘는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목표 대비 사업 진행률, 요거는 가정에서 보통 많이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투입 시설과 장비의 적절성, 요것도 보통 구조에서 많이 언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갖추고 있어야 될, 일을 할 때 갖추고 있어야 될 것들과 그런 것들이 적절한지를 보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정답은 결과 평가 지표에 해당되는 것은 2번이죠. 건강 지식의 변화.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인 수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 단기 모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단기적인 부분이 이제 지식 변화, 태도 변화, 대처 유형에 대한 변화니까요.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자, 이어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시면 가정폭력에 대한 3차 예방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가정폭력 예방교육, 2번 부부간 의사소통 및 감성훈련 강화, 3번 상담과 관찰을 통한 피해자 발견, 4번 가족학대 재발을 방지하는 사례 관리. 자, 우리가 1차, 2차, 3차 이게 단계별 예방 서비스는 1차 같은 경우는 우선 진단을 받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환경을 개선시켜 준다거나 예방접종을 시행을 한다거나 지식을 제공하거나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그들이 더 낫게끔 질병을 예방, 보호하면서 건강 증진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차 예방 같은 경우는 고위험군을 지켜보다가 문제가 있으면은 빨리 치유적으로 개입을 해서 치유를 하는 것에 초점을 둬서 무능력한 기간을 줄여야 돼요. 그런가 하면 3차 예방 같은 경우는 이미 진단받거나 문제가 있었던 집단에 대해서 똑같은 게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들을 얘기하거나 뭔가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에 대한 걸 어느 정도 재활을 통해서 회복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이거는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1차 예방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 부부간 의사소통 및 감성훈련 강화도 이거는 괜찮은, 꼭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상담과 관찰을 통한 피해자 발견, 자, 발견, 검진과 관련된 부분이죠. 2차. 그 다음에 재발을 방지하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재발이거든요. 요거는 3차입니다. 합병증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차 예방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4번 가족학대
재발을 방지하는 사례 관리가 돼요. 최근 들어서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에 대한 사례형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2차 예방이 가장 압도적이고 3차는 좀 적은 편이었는데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차 예방에 대한 거 정답은 4번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고위험 임신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단 자연임신과 자연분만으로 제한함. 1번 당뇨병이 있는 임신, 2번 첫 아이를 임신한 35세 임산부, 3번 비만한 임신부, 4번 두 번의 출산 경험이 있는 임신부. 자, 참고는 이거는 저 이것도 이제 되게 공무원 문제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냥 선생님들께서 이제 우리가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임산부에 대한 거는 임신, 분만, 산욕 이걸 거치면서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임산부라고 보통 얘기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좀 파악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고위험 임신이라고 하면 35세 이상의 임산부, 그 다음에 당뇨병이나 혈압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 또 비만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 들어갑니다. 하지만 2번 정도 출산하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물론 너무 많이 이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한 경우에 또 다른 위험성이 있지만 2번 정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임신이라고 할 수 없는 건 너무나 뻔하고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4번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불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건의료의 형평성이 건강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 2번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건강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3번 지역별, 교육 수준별, 기대 여명이나 유병률 등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4번 건강 취약계층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효과적이다. 자, 건강 불평등에 대해서는 제가 건강권, 건강 형평성, 건강 불평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이번에 우리가 국시 기반의 문제들을 변형해서 모의고사를 냈을 때 건강 불평등에 대한 개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제65회 간호 국가시험에서 건강 불평등 개념이 출제가 되었었고요. 제가 앞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시험에 대한 총평을 하면서 약간 국시스러운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에요. 그래서 건강 불평등에 대한 개념은 최근 들어서 이제 국시에서 좀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건강 불평등이라는 건 성별로 건강에 차이가 있고, 소득 수준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수준별 차이가 있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 자체를 건강 불평등이라고 하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제 건강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보건의료의 형평성이 건강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건의료 형평성만 잘 유지되면 건강 불평등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서 심화될 수 있다? 예. 가난할수록 부자들과 그 갭 차이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별, 교육 수준별, 기대 여명이나 유병률 등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역별 어떤 차이가 있고, 교육 수준별 어떻게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건강 불평등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 건강 취약계층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효과적이다? 취약계층은 더 건강 형평성에서 거리가 멀거든요. 불평등한 상태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에게 보다 더 많은 기회를 줘서 일반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과 비슷한 수준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얘가 틀렸어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보다는 건강 취약계층에게 정책을 더 보강해주는 것이 건강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선생님들이 건강 불평등에 대한 개념을 알더라도 읽는 과정에서 조금 순간적으로 착각하셔서 지문을 실수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시도에 한 개소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2번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번 보건소장은 보건지소장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지휘감독한다. 4번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와 시도 보건행정조직을 연결하는 중간 조직이다. 자, 보건소는 우리가 시, 군, 구에 한 개씩 설치합니다. 시, 군, 구에. 그래서 대통령령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를 하죠. 그 다음 보건소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건 맞지만 법령에서는 누가 제일 처음이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일 처음으로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는.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장관급이 아니기 때문에 4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 계획도 수립을 합니다. 그 다음 보건소장은 보건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 다음에 간할, 보건진료소까지 감독하는 거 맞아요. 맞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와 시도, 보건행정조직을 연결하는 중간 조직이다? 아니에요. 보건소는 기술적인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받지만 인력이라든지 재정에 대한 거는 행안부에 속해 있는 시도와 시군구의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건소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추가 설치를 하거나 그럴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한다든지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정답은 3번만 맞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보건소에 대한 게 나왔는데요. 우리가 기출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보건소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설립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보건진료소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비만관리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 중 블룸의 인지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억, 매일 3km 이상 걷는다. 니은 비만 관련 만성질환을 2개 이상 열거한다. 디귿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리을 식이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1번 기억, 니은, 2번 기억, 디귿, 3번 니은, 리을, 4번 기억, 니은, 리을. 네, 죄송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가 약간 무너졌네요. 자, 버전이 좀 다른가 봐요, 여기가. 자, 나중에는 다시 한번 좀 교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블룸의 학습 목표는 크게 인지적, 그 다음에 정의적, 심리운동적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인지적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러니까 지식의 증가에 따라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들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지적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적 영역은 느낌이나 어떤 이제 그런 가치가 얼마나 나의 성격과 합일화가 되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특정 어떤 보건 교육이나 지식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를 깨닫게 되고 그를 통해서 나의 가치관이 반영돼서 내 것처럼, 내 몸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이 정의적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심리운동적, 다른 말로 심동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하다가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혼자 그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나중에는 창조까지 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심리운동적 영역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블룸의 인지적 영역만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매일 3km 이상 걷는다? 자, 이거는 실제 뭔가 수행하는 거와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만 관련 만성질환 둔을 2개 이상 열거한다? 자, 요거는 인지와 관련이 있어요. 자, 기억에 있는 매일 3km 이상 걷는다? 이런 거는 약간 행동적인 부분이 더 강하니까 굳이 하자면 심동에 가까울 것 같고요. 그 다음, 디귿,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뭐 이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나한테 이롭다고 한다, 이런 거 약간 정의적인 것 중에 좀 더 가까워요. 그 다음에 시기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나를 위해서 시기계획을 짜보고 그거에 대해서 실행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건 인지적인 영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이 들어가 있는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인적 영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지식, 어떤 사항에 대해서 열거하는 거, 그 다음 나열하는 거, 그 다음에 특정 성분이라든지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이해, 그 다음에 우리가 적용, 분석, 이런 분석, 적용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 적용, 종합, 평가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그 종합에서 어떤 나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그게 실천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것이 평가에 되는 거고요. 그전에는 나의 증상과 그다음 교육받은 증상을 비교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만약에 니코틴과 심장질환과의 관계성 이런 걸 확인해 보는 게 그 앞 단계에 있다고 해서요. 보통 그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룸의 인적 영역, 과연 지식의 증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느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니은, 리을이 들어간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시면 학교 보건 법령상 학교 보건 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학교 약사는 학교장이 위촉하거나 채용한다. 2번 학교 의사에는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포함된다. 3번 학교에는 1명 이상의 학교 의사를 두어야 한다. 4번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자, 우선 우리가 과거에는 학급을 기준으로 보건교사를 1명을 두냐 2명을 두냐 이런 표현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모의고사에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자, 학교 우리가 약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면 지금 옳지 않은 걸 물어보는 이제 대한 설명으로 우리가 옳지 않은 걸 물어보는데요. 학교 약사랑 학교 의사는 학교장이 위촉하거나 채용하는 거 맞습니다.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학교 의사에는 한의사, 치과 의사도 포함된다? 예, 필요한 경우에는 뭐 아이들이 이제 유치에서 연구치료로 발전하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치과 의사를 학교 의사로 우리가 채용하거나 미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전반적인 걸 위해서 한의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는 한 명 이상의 학교 의사를 두어야 한다. 자, 제가 법령 강의를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뭐 한다와 할 수 있다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요. 한다는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하면 처벌받아요.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될 수 있으면 해라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한 명 이상의 학교 의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로 바꾸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예, 이것도 맞아요. 근데 이 정도로 많은 학급이 많지 않죠, 실제. 점점 학교가 좀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여서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옳지 않은 것은 3번만 옳지 않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여기는 디테일한 부분들 때문에 행동될 수가 있지만 그래도 기준에 대한 걸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는 좀 되실 겁니다. 정답은 네, 3번. 한 명 이상의 학교 의사를 두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1번과 2번 지문이 좀 헷갈렸다고 하시더라도 나머지는 좀 확실하게 구분되셨을 거예요. 학교 약사, 학교 의사는 학교장이 위촉하거나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포함될 수 있고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 그 다음 16번 문제를 볼게요. 주발의 가족생활주기별 발달 가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신혼기 가족, 부모의 책임에 대한 적응, 2번 학령기 가족, 가정 내 규칙과 규범 확립, 3번 청소년기 가족, 자녀의 사회화 교육 및 양육, 4번 노년기 가족, 자녀 출가에 따른 부모 역할 적응. 자, 우선 주발의 가족 발달 주기는 첫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부모의 나이랑 상관없이 첫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발달 가압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혼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가 신혼기죠. 그래서 서로의 가족에게 적응하고 서로한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다음에 양육기 같은 경우에는 첫 아이가 태어나서 30개월까지예요. 그래서 모자보건 서비스를 중심으로 양육에 대한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학년 전개 같은 경우에는 30개월 넘어서부터 초등학교 들어가는 만 6세 그때까지거든요. 그래서 자녀의 사회가 중심 핵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자녀가 태어난다고 하면 자녀 간의 대처라든지 갈등에 대한 중재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 학년기는 만 6세부터 이제 12세까지라고 한다고 하면요. 학년기 가족 같은 경우에는 자녀의 사회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처음으로 학생들이 시험을 봐가지고 기록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학업적 성취도 격려해주고, 가족 내의 규칙과 규율, 전통, 문화 이런 것도 전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대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대 청소년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죠. 부부관계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수기 가족이라고 해서 첫 자녀가 독립해서 마지막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인데 이 이론 자체가 옛날에 1970년대 이때 만들어진 이론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좀 결혼을 빨리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떠나가는 시점이 결혼으로 보통 그때는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꼭 결혼으로만 떠나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자녀 중심이었던 것을 다시 부부관계로 우리가 정립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부모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진수기 가족이고요. 그 다음에 중년기 가족은 이제 자녀들이 다 떠나고 나서 은퇴하기까지 남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것도 유지가 되고 있고 부부 간의 관계도 재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재조정이 앞에 진수기였다면 여기서는 재확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년의 가족에게 신경 쓰고 이러면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노년기 가족은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 배우자가 떠나고 원래 가족을 형성했던 나까지도 사망을 하면 가족이 완전 해체가 돼요. 그 시기까지 이제 내가 나이 먹어감에 대한 거 인정, 배우자의 죽음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내가 직장에서 퇴사를 했기 때문에 뭐 경제적인 거나 이런 게 조금 무너지겠죠. 그런 것들 다 받아들이는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걸 물어봤는데요. 자, 1번 신혼기 가족 부모의 책임에 대한 적응. 신혼기보다 양육기에 이게 더 들어가겠죠. 그 다음 우리가 가족 내 규칙과 규범 확립, 학령기 가족이 할 일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의 사회화 교육 및 양육은 보통 우리가 학년 전기나 양육기에 더 이루어지죠. 청소년기는 아니죠. 그 다음에 자녀 출가에 따른 부모 역할 적응은 진수기에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 과업은 꾸준히 가족 간에서 강조되는 거기 때문에 가족 사정도구나 가족 발달 주기 이런 것들은 워낙 다빈도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적용한 연구 방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원인 미상 폐질환 산모에 대한 역학조사. 자, 첫 번째, 원인 미상 폐질환 산모를 환자군에 배정하였다. 두 번째, 환자군과 연령, 병력 등 주요 특성이 동일하지만 폐 질환이 없는 산모를 대조군에 선정하였다. 세 번째, 연구 대상자들이 과거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였는지 조사하였다. 네 번째, 최종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폐 질환과 원인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1번 지문을 보시면 연구 과정에서 피연구자가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2번 지역사회 인구를 대상으로 특정 질환의 유병률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위험 요인에 노출될 때부터 질병 진행의 전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4번, 희귀한 질병 또는 잠복기간이 긴 질병의 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자, 우선 답까지 있는 게 무슨 연구에 대한 건지를 보면, 자, 우선 연구 과정에서 피연구자가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보통 이제 새로운 위험에 노출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요. 이거는 연구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이게 그 코호트 연구, 특정 지역에 모두 모여서 관련된 요인을 조사하고 나서 1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추적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그 지역을 떠나거나 다른 생활 습관이 생기거나 그러면 다른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코호트 연구에 대한 부분이 더 가깝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특정 질환의 유병률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일정 기간에 다양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설문지를 만들고 뿌려서 실제 그 상태의 유병률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보통 단면조사 연구에서 보통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위험 요인에 노출됐을 때부터 질병 진행의 전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거, 이거 코호트 연구예요,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 희귀한 질병 또는 잠복 기간이 긴 질병의 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건 한자 대조군 연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선 정답은 4번입니다. 한자 대조군 연구. 이건 이미 지문에서 이건 그냥 문제의 답을 맞추라고 준 거예요. 왜냐면 굳이 보통 우리가 피하는 한자군, 요 말은 많이 쓸 수가 있거든요. 대조군, 이런 걸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한자군을 먼저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그 사안과 유사하지만 질병이 걸리지 않은 대조군을 배정하고 이걸 서로 비교해서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자 대조군 연구에 대한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한자 대조군 연구에 대한 걸 설명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냈지만 전혀 어렵지 않은 사례예요. 그래서 출제자가 되게 쉽게 내주려고 노력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다만 한자 대조군 연구 이렇게 답을 하지 않고 그와 관련된 설명을 씀으로 인해서 난이도를 조금 올리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저희는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세균성 식중독 중 독소형 식중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균체 내 독소에 의해서 발생한다. 2번 생균이 없어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3번 대부분 가열 조리하면 예방할 수 있다. 4번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은 독소형이다. 자, 우선 세균성 식중독과 독소형 식중독의 두 가지 차이는 세균성은 세균이 증식해서 수가 늘어나야지만 재기능을 하기 때문에 잠복기가 길다고 해요. 우리가 보통 그 세균성 식중독 중에서 감염형 식중독은 잠복기가 길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균성 식중독 중에서 독소형 식중독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독소를 가지고 일으키기 때문에 잠복기가 짧은 편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소화기 증상을 주로 호소하는 거는 감염형 식중독이에요. 그래서 남의 살을 먹고 가공식품을 먹고 그다음에 유제품을 먹고 나서 열이 나면서 소화기 증상을 호소하면 살모넬라 식중독. 그다음에 우리가 그 햄, 소세지 이런 걸 먹고 배탈 설사를 하면은 장구균 식중독. 그다음에 바닷가에서 해산물이나 이런 오징어 이런 거를 날궈서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건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그다음에 이제 캠필로팩터 식중독이라고 해서 캠핑을 가거나 등산을 가거나 그랬을 때 깨끗하지 않은 물이나 그 다음에 식재료에 노출돼서 문제가 생기는 소화기 증상을 호소하는 게 감염형. 그 다음에 또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이라고 해서 주로 설사를 대표적으로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오염된 우유라든지 그 다음에 오염된 음식물을 통해서 2차 감염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게 감염형이에요. 그럼 독소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우리가 포도 상규균 식중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감염형 같은 경우에는 가열하면 모든 게 예방이 됐어요. 그런데 독소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홍성 질환자에 유리하는 걸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포도상규균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열은 거의 없지만 소화기 증상을 호소해서 살모넬라랑 되게 비교한다고 했습니다. 가공식품, 그 다음에 육류, 유제품에 관련된 것들을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 봄, 가을에 많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밀봉식품이나 통조림을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게 보툴리누스 식중독이라고 하는데 보툴리누스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신경적 증상을 호소하기 때문에 조금 증상이 특이하다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식품이라든지 그 다음 어패류를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게 웰치균 식중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독소형 식중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는데 균체 내 독소에 의해서 발생하나요? 자, 균체 내의 독소라기보다는 균체 외 독소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균체 내외 독소, 요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독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 맞는데 여기 단어 하나 때문에 균체 밖에 있는 독소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그다음에 생균이 없어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네, 가능성이 있고요. 대부분 가열조리하면 예방할 수 있다. 요거는 감염형일 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은 독소형이 아니라 얘는 감염형이죠. 그래서 정답은 네,
2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성 식중독의 감염명과 독성 식중독의 차이는 저희가 한 번 기출문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 외에는 그냥 식중독 구분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었지만 그래서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맞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9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19번 문제 보시면 인구 구조 관련 지표의 산출식으로 옳은 것은 자, 성비는 분모의 전체 인구, 분자의 남성 인구 곱하기 100. 그 다음 총 부양비는 분모의 15세에서 64세 인구, 분자의 65세 이상 인구 곱하기 100. 자, 노령화 지수는 분모의 0에서 14세 인구, 분자의 65세 이상의 인구 곱하기 100. 자, 그 다음 경제활동 인구비는 분모의 18세 이상의 인구, 분자의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 자, 우선 이건 공식에 대한 걸 기억을 하는 건데, 자, 성비는 모집단이 전체 인구가 아니라 여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성 인구가 분모에 오고 분자의 남성 인구가 와야 되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총 부양비는 우선 경제활동 연령 인구가 15세에서 64세 인구가 되는 건 분모가 맞아요. 그런데 총 부양비가 되려면 65세 이상 인구 플러스 0에서 14세 인구도 들어가 있어야죠. 지금 이 공식대로만 하면 총 부양비가 아니라 노년 부양비만 해당됩니다. 그 다음 노령화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분모의 0에서 14세 인구가 오는 게 맞기 때문에 3번이 맞는 거고요. 노령화 지수와 노령화 단계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노령화 단계 같은 경우에는 분모의 전체 인구가 오고 분자의 65세 이상의 인구가 옵니다. 현재 우리는 2024년 12월 27일부터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비가 아니라 요거를 가지고 좀 참고하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아닐까를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보통 18세 이상의 인구라기보다는 우리가 15세에서 64세에 경제활동 연령 인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할 수 있는 경제활동 연령 인구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의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가 있냐면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보통 경제활동 인구비가 아니라 경제활동 참가율을 구합니다. 제가 이제 다른 지표가 혹시 있나 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이거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공식을 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으로 옳은 것은 3번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워낙 많이 봤던 관련 산출식 지표여서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예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2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시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시군 구마다 한 개씩 설치 운영되고 있다. 2번 의사를 배치하고 진료 업무를 수행한다. 3번 농어촌 등 보건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근거하여 설치한다. 4번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한다. 제가 항상 근거법령 꽤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보건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면동마다 한 개씩 설치,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이랑 겹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를 배치하고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거는 보건지소라든지 에서 가능한 거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진료 업무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 다음에 농어촌 등 보건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거는 보건진료소죠. 지역보건법에 근거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게 이게 주 업무예요. 요거는 맞아요. 그러면은 옳은 것은 4번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최근 한 4, 5년 사이에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서 제가 언급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베이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정답은 4번만 옳은 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 총평에서도 얘기했었지만 기출 베이스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으면서 약간 국시스러운 문제가 있긴 했지만 전반적인 출제에 대한 난이도는 평이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약간 명언 중독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찾아보기도 하고 제가 좀 위로받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 운명을 믿지 않는다. 내 운명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자, 선생님들 그렇게 될 리가 없어. 또는 그렇게 될 거야. 막연한 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단기 합격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내가 되고자 하는 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원래 제가 박사까지 할 생각도 없었고요. 교수를 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주 엄밀히 말하면 지금까지 살 생각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청소년 때 되게 한 30대면 죽겠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암을 앓고 있고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꾸역꾸역 이제 50대가 넘었는데도 잘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을 떠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강의를 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순간이 오면 내 운명이 원래 이런가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항상 내 운명은 나로 인해서 바뀔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